프랑스 아이처럼 아이들에게 좌절감에 대처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차분함도 중시했다. 아이의 안녕만이 아니라 부모의 삶의 질도 중요하게 여겼다. 가장 먼저 하는 조언은 아기가 태어난 직후 밤마다 칭얼댈 때 곧장 달려가지 말라는 것이다. 아기 스스로 마음을 달랠 기회를 갖도록 반사적인 반응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잠깐 멈추기는 매우 중요하다. 늦은 밤 일어나는 소란에 부모가 조금만 덜 반응하면 아기는 대체로 잘 잔다. 곧장 달려가는 부모일수록 그 아기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반복적으로 깨기 쉽다. 잠깐 멈추기가 필요한 다른 이유는 아이들은 약 2시간 정도 지속되는 수면 사이클 사이사이에 깬다는 사실 때문이다. 아기가 이 사이클 사이를 연결하는 법을 터득하기 전에는 어느 정도 칭얼대거나 우는 게 정상이다. 하지만 부모가 이것을 배고픔이나 스트레스의 신호로 해석하고 곧바로 뛰어들어 아기를 달래준다면 아기 스스로 수면 사이클을 연결시키는 방법을 배울 수 없게 된다. 다시 말해, 각 사이클 말미마다 어른이 찾아와 달래줘야만 다시 잠이 들도록 길들여지는 것이다. 일단 한번 혼자서 잠드는 법을 터득하면 다음엔 저절로 수월하게 해낸다는 것이다. 아기의 요구가 지속된다면 당연히 먹여야 한다. 아기가 자지러지듯 울 때까지 방치하라는 말이 아니다. 그가 강조하는 것은 아기에게 배울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생후 2개월 때 부모가 잠깐 멈추기를 하면 아기는 혼자서 잠드는 법을 배우게 된다. 그렇게 되면 부모도 울리기에만 의존할 필요가 없다. 이 교육의 정령기는 매우 짧다. 코헨에 따르면 만 4개월 이전에 맞춰야 한다. 그 시기를 넘기면 나쁜 수면 습관이 자리 잡는다. 대부분 아기가 태어나고 채 몇 주가 안 되었을 때부터 잠깐 멈추기를 시작한다. 잠깐 멈추기를 하며 아기를 관찰하고 귀를 기울인다. 잠깐 멈추기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아이에게 참을성을 길러주기 위해서라고 한다. 답변을 내놓기 전에 먼저 질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상식이다. 아기가 울 때도 똑같다. 우는 아기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 먼저다. 잠깐 멈추기나 울리기가 효과적이라는 걸 믿기 위해선 우선 어린 아이조차 뭔가를 배울 수 있고 좌절에 대처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걸 신뢰해야 한다. 배가 고프다고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어른들도 한밤중에 공복감을 느낀다. 하지만 위도 쉬어야 한다는 걸 알고 먹지 않는 법을 배웠을 뿐이다. 아기들도 그렇게 하는 게 좋다. 매번 아기의 요구에 응해주고 안 돼 라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으면 아기의 인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밀고 넘어서야 할 장벽, 자신에게 주어지는 기대라는 장벽을 없애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주 어린 아기에게도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엄마가 곧바로 달려와 지켜보지 않아도 스스로 잠이 들고 깨어날 필요가 있다. 아기도 뭔가를 배울 수 있다. 아기의 리듬에 맞게 부드럽게 학습하면 좌절이나 장벽도 해가 되지 않는다.
부모는 그런 과정을 통해 아기가 자신감과 평온함, 타인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게 해준다. 기다릴 줄 아는 아이가 있으면 가족의 삶도 더욱 즐거워진다. 부모 스스로가 기다림의 모범이 되는 것이다. 인내심을 가르치는 일에도 인내심을 발휘하고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혼자 놀 수 있는 아이는 엄마에게 덜 의존하는 법을 스스로 터득한다. 이 능력을 중시하는 부모들은 아기가 혼자 잘 놀 때는 그냥 가만히 놔둔다. 아이 자신의 리듬을 통해 신호를 알아채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아이가 노느라 바쁘면 그냥 혼자 놔둔다. 아이가 제 일에 분주해 부모를 필요로 하지도 않는데 끼어들고 부모를 몹시 필요로 할 때는 옆에 있어주지 않을 때 상황이 나빠질 수 있다. 그러므로 육아에서 중요한 것은 아이의 신호에 민감하게 주목하는 것이다. 민감한 부모는 아이의 요구와 분위기, 관심과 능력을 이해한다. 그 인식을 통해 아이와의 상호작용을 이끌어 나간다. 아이의 취향, 리듬, 개성은 당연히 존중해야 한다. 다만 아이는 아주 어릴 때부터 이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곳이 아니며 모두를 위한 시간과 공간이 있다는 걸 배워야 한다. 아이에게 항복하는 것은 위험한 악순환의 출발점이다. 엄마가 아이에게 기다리라고 말했는데 아이가 비명을 질렀더니 엄마가 곧장 달려와서 기다림이 끝난다? 그러면 아이는 이렇게 하면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고 배운다. 기다리지 않고 비명을 질렀는데 안겨 다니고 싶다고 울며 떼를 썼는데 오히려 그런 행동이 보상을 받게 된 셈이다. 아이는 언제나 부모가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는 걸 흥미롭게 여긴다. 그는 또한 이 과정 내내 엄마는 아이를 안아주거나 눈을 맞추는 등 매우 친근한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부모가 아이한테 미움받기 싫어서 좌절을 안겨주지 않는다면 아이는 자신의 탐욕과 요구에 무조건 관대해지는 독재자가 되고 말 것이다. 부모조차 막아주지 못한다면 아이는 스스로를 막아낼 수 없다. 그것이 향후 훨씬 더 큰 염려와 불안을 불러온다. 아이가 한계를 만나 좌절감을 느끼고 거기에 대응해 나갈 때 더욱 행복하고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좌절감을 접하게 하는 주된 방법이 바로 아이로 하여금 약간 기다리게 하는 것이다. 일깨우기는 아이를 맛을 포함한 여러 가지 감각으로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 매번 부모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늘을 물끄러미 올려다보거나 부엌에서 풍겨오는 저녁 식사 냄새를 맡거나 담요 위에서 혼자 놀다가도 일깨움이 찾아올 수 있다. 아이는 이런 경험을 통해 감각을 정교하게 다듬어 나가고 서로 다른 경험들을 구별하는 준비를 해나간다. 이는 스스로 즐길 줄 아는 교양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다. 즉, 일깨우기는 아이들이 순간의 즐거움과 풍요로움을 흡수하게 하는 일종의 훈련이다. 아이를 보살피느라 전전긍긍해 모든 불편함을 없애준다면 아이 앞에 엄청난 불행을 준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돌토는 말하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아기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부드럽게 확인시키기 위해 아기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 데에도 무언가 합리적인 동기가 있으므로 귀를 기울여 그것을 알아내는 것이 부모의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별한 반응을 보이는 아이는 언제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무슨 일이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 아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함께 생각해 보자는 식으로 말해야 한다. 무엇보다 그런 일로 소란을 피워서는 안 된다. 아이에게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되 세상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세상에는 많은 제한이 따르므로 아이 스스로 그것을 합리적으로 흡수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이다. 아기도 작은 인간이므로 부모는 아이에게 예의를 지킨다. 아기가 부모의 말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믿으면 실질적인 생활이 꽤 달라진다. 아기가 밤새 잘 잘 수 있다고 믿는 부모는 밤에 불쑥 부모 방에 쳐들어오지 않게 가르칠 수 있으며 아이가 성숙한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믿으면 식사 시간에 바르게 앉아 먹고 부모의 대화에 끼어들지 않는 법을 모두 가르칠 수 있다. 부모의 요구를 수용해 줄 것을 아이에게 기대할 수도 있다. 최소한 아기들에게 하는 말은 매우 조심해야 한다. 당시 마르보가 묘사한 엄마들의 삶은 오늘날 워킹맘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 오전 5시가 되기도 전에 일어나 아이 옷을 갈아입히고 집안일을 한 다음 크래쉬로 달려갔다가 다시 직장으로 달려간다. 저녁 8시가 되면 서둘러 직장을 나와 하루 종일 더러워진 담요와 함께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 다음 가엾은 어린 것을 침대에 눕히고 다음날 딸려보낼 담요를 빨아 말린다. 이런 일이 매일 똑같이 반복된다. 대체 엄마들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인가? 크래쉬에선 읽기나 쓰기를 가르치지 않는다. 조기 교육도 시키지 않으며 다만 다른 아이들과의 사회화만을 가르친다. 프랑스 부모들은 크래쉬를 사회생활로 가는 입구로 여긴다. 엄마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도 좋지만 아이가 공동체 경험을 하게 해주려는 목적이라고 했다. 첫 2주는 적응 기간으로 크래쉬에 머무는 시간을 점차 늘려갔다. 떨어질 때마다 비는 조금 울었지만 내가 떠난 후엔 곧바로 울음을 그쳤다고 안느마리가 안심을 시켜주었다. 아이들에게 단호한 경계가 주어지지만 그 경계 안에서 많은 자유가 주어진다. 또 아이들은 혼자 노는 법도 배워야 한다. 아이들은 놀면서 스스로를 만들어 나간다. 파리의 크래쉬는 활발한 발견 정신을 요구한다. 아이들은 발견 정신을 통해 자신의 오감과 근육 사용, 지각, 물리적 공간 등을 실험하고자 하는 욕구를 연습한다. 놀이터에서도 규칙이 거의 없었는데 이 역시 의도가 있다. 아이들에게 가능한 자유를 많이 주자는 생각이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기다리는 법을 가르치려고 해요. 몹시 중요하거든요. 아이들이 원하는 게 뭐든 즉시 얻을 수는 없어요. 금지에는 언제나 일관성이 있어야 해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늘 금지의 이유를 말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양육자의 민감성, 즉 아이가 세계를 경험해가는 과정을 양육자가 얼마나 잘 맞춰주는가다. 타가소에서도 마찬가지다. 아이의 요구에 세심하게 신경 쓰고
언어적, 비언어적 신호와 징후에 반응하며 아이의 호기심과 욕구를 자극하는 온화하고 기댈 만하며 관심을 쏟아주는 양육자를 만났을 때 아이는 고품질 타가소를 다니는 셈이라고 연구자는 말한다. 아이는 베이비시터든 조부모든 타가소 교사든 민감성이 높은 양육자와 함께 할 때 더 잘 살아간다. 말을 건다는 것은 관계를 형성한다는 뜻이고 관계에는 책임이 따른다. 프랑스 엄마들은 몸만이 아니라 정체성까지도 임신 이전으로 돌아간다. 언뜻 보면 아이들과 꽤 거리를 두는 듯 보인다. 정글짐이나 미끄럼틀을 함께 타거나 밑에서 기다리는 엄마, 시소 같은 걸 같이 타는 엄마를 본 적이 없다. 막 걸음마를 배운 아기가 아니라면 대개 놀이터나 모래사장 주변에 가만히 떨어져 있다. 아이 장난감이 많아도 가족 공용 공간까지 침범하게 두지는 않는다. 최소한 저녁이면 장난감을 정리한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마음을 깨끗이 비우듯 장난감을 정리한다. 낮 동안은 자기 아이를 미친 듯이 사랑하는 이웃의 사미야 역시 딸 아이가 잠자리에 들면 일체의 아이 물건을 정리한다고 한다. 장난감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요. 아이의 우주는 아이 방에 있으니까요. 물리적인 공간만 분리하는 게 아니다. 아무리 좋은 엄마도 아이를 돌보는 것에서 얼마간 자유로워야 하고 그런 이유로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여긴다. 전업주부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흐트러진 모습으로 다니지 않는다. 자기를 돌볼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엄마들은 출산 후 재빨리 모유를 끊고 몸과 마음을 추스른 뒤 다시 직장으로 돌아간다. 대다수의 엄마들이 아기를 낳고도 직업을 버리지 않는다. 프랑스 여성이 일하는 이유는 경제적 안정만이 아니다. 그들은 사회적 지위를 추구한다. 아이들이 다 크고 나면 사회적으로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프랑스 여성들은 아이에게 올인하면 엄마 자신의 삶의 질은 누가 책임지느냐고 공개적으로 의문을 던진다. 프랑스 언론 역시 전업주부들이 느낄 상실감을 감싸려 하지 않는다. 한 기사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전문적인 활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아이가 자라는 걸 온전히 볼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고립과 고독이라는 불편함을 안겨줄 뿐이다. 아이는 엄마의 개입 없이도 스스로 내면의 삶을 읽어가야 한다. 엄마의 유일한 삶의 목표가 아이라면 아이로서도 숨이 막힐 거예요. 내가 좋은 엄마인지 아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난 그냥 좋은 엄마라고 생각하니까요. 중요한 건 완벽하지 못한 것에 죄책감을 갖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은 사회성을 기르고 자기 생각을 조직해 제대로 말할 수 있는 걸 배우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분명하게 말할 줄 아는 것은 곧 분명하게 사고할 줄 아는 것과 상통한다. 어법을 익히면 관찰, 질문, 의문 등을 더욱 합리적으로 해내며 타인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다. 논리적인 사고를 시작하면 추론의 맛도 알게 된다. 셈, 분류, 정렬, 묘사 등도 배운다. 봉주르는 상대의 인격을 인정하는 것이다. 상대방을 그저 서비스 종사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개인으로 바라본다는 신호다. 다정하면서도 분명한 말투로 봉주르라고 인사한 뒤 상대방의 태도가 눈에 띄게 편안해지는 것을 보면 정말 신기할 정도다. 비록 내가 쓰는 억양이 완벽하진 않더라도 서로 교양 있는 대면을 하게 될 것이라는 신호다. 아이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감정과 요구를 가진 사람이 자기만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이기적인 아이가 되지 않게 해주죠.
사람들을 못 본 척하고 인사하지 않는 아이는 비눗방울 속에 갇혀 있는 것과도 같아요. 그런 아이는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주기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없지요. 부모도 모범을 보여야 한다. 봉주르라는 인사는 가정교육의 강력한 지표다. 마법의 말을 제대로 구사하지 않는 아이는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꼬리표를 달게 된다. 모든 결말이 해피엔딩일 필요는 없다는 메시지다. 삶은 늘 혼돈투성이고 복잡하다. 전적으로 나쁜 사람도 착한 사람도 없다. 누구나 양쪽 속성을 조금씩은 갖고 있다. 엘리에트는 으스대지만 동시에 무척 위트 있는 아이다. 알리스는 피해자이지만 스스로도 그걸 자초하는 구석이 있다. 엘리에트와 알리스의 작은 결함은 계속 돌고 돌 것이다. 우정이란 원래 그렇기 때문이다. 이런 걸 30대에 와서야 이해하지 않고 4살 때 알았더라면. 사회학자들은 오늘날의 부모가 예전보다 훨씬 덜 행복하다고 지적한다. 많은 이들이 우울증을 겪고 자녀의 수가 늘면 불행의 정도도 심해진다. 부부가 제일 중요해요. 살면서 자기가 선택한 유일한 것이니까요. 자식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내가 선택한 사람이고 그와 함께 삶을 가꿔가야 해요. 그런 만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관심을 쏟는 거고요. 특히 아이들이 독립하고 나면 남편과 더욱 돈독히 지내야 해요. 내게는 가장 우선이에요. 아이가 부부라는 우주의 침공에 들어와선 안 된다. 가족이 균형을 이루려면 부부만의 사적인 공간이 필요하다. 어른의 시간이 따로 존재한다. 어른의 시간은 어쩌다 한 번 받는 보너스 같은 게 아니라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욕구다. 아이는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는 걸 이해해야 한다. 이는 발달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아이들이 집에 있을 때조차 어른의 시간은 이어진다. 3살에서 6살의 세 자녀를 둔 플로랑스는 주말 아침에 부부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이들이 부부 침실에 들어올 수 없다고 했다. 아이들은 기적처럼 혼자 노는 법을 배웠단다. 이 얘기를 듣고 우리도 한번 시도를 해보았는데 놀랍게도 효과가 있었다. 물론 2, 3주에 한 번씩 재교육이 필요하기는 했지만 아내는 남편의 단점이나 실수를 꼬집어 잔소리를 퍼붓지 않고 남자들은 기가 꺾이지 않는다. 집안일의 세부 사항을 너그러운 아내의 관리와 명령에 따라 수행하고 아내의 업적을 칭송한다. 칭찬의 선순환으로 힘든 상황이 한결 헤쳐나가기 쉬워진다. 채소나 과일을 맛보게 하는 것이 음식 교육의 첫 걸음이자 맛의 풍요로움을 소개하는 방법이라고 여긴다. 아이가 설령 특정한 맛을 선호하더라도 각각의 채소가 가진 풍성하고 흥미로운 맛의 세계를 받아들이게 된다. 그걸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은 부모의 역할이다. 자는 법, 기다리는 법, 예의 바르게 인사하는 법을 반드시 가르쳐야 하듯이 먹는 법도 필수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프랑스 부모들은 무엇보다 서두르지 않는다. 일단 한 입 먹어보게 하고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라고 소책자는 조언한다. 아이가 뭔가를 안 먹으려 하면 중립적인 반응을 보여야 한다. 아이가 특정 음식을 거부한다고 해서 부모가 과민하게 반응하면 아이는 정말로 포기하게 된다. 부모가 당황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스스로 새 이유식을 잘 먹을 때까지 계속 우유를 줘도 좋다. 계속 시도하면 결국엔 좋아진다. 이 세상에는 엄청나게 풍요로운 맛의 세계가 존재하며 아이는 그 세계를 만끽할 수 있도록 일찍부터 잘 교육받아야 한다.
먹을 시간이 되면 엄한 표정을 하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음식을 먹으라고 지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음식에 관한 대화를 나눈다. 주말이나 휴가 기간에는 먹는 것과 자는 것에 조금 더 유연해지기도 한다. 주중에는 먹는 것을 엄격하게 조심하고 주말에는 먹고 싶은 대로 먹는다는 비르지니가 떠올랐다. 비정상적 식탐에 빠지지 않으려면 규칙과 일탈이 공존해야 한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는 부모가 결정한다. 학교에 가는 것에 대한 보상이죠. 아이들도 초콜릿을 먹고 활력을 얻을 거예요. 식탁에 둘러앉아 모든 것을 맛보게 하죠. 하지만 그릇을 비우라고 강요하지는 않아요. 다만 모든 음식을 적어도 한 번씩은 맛봐야 하고 부모와 함께 자리에 앉아 있게 하는 거죠. 아침에는 주스를 먹을 수도 있지만 점심과 저녁에는 물만 마셔야 한다는 것을 아이들도 안다. 점심과 저녁은 아이들이 가장 배가 고플 때 채소를 먼저 준다. 프랑스 엄마들처럼 나도 아이들에게 다양한 맛을 좋아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도록 가르치는 것을 내 임무로 받아들인다. 점심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푸짐하게, 저녁은 채소를 곁들인 탄수화물 위주로 가볍게 하는 프랑스식 식단을 고수한다. 저녁 식사가 너무 단조로우면 아보카도나 토마토를 얇게 썰어 놓기도 한다. 집에 화려한 멜라민 접시 세트가 있지만 저녁 식사를 차릴 때는 음식 색깔이 더욱 돋보이고 아이들 역시 어른으로 대우받는다는 느낌이 들도록 흰색 자기 접시를 사용한다. 식사 때는 실컷 먹게 놔두는 편이다. 적당히 주기 때문에 빈도 이제는 사탕에 탐닉하지 않는다. 날씨가 쌀쌀해지면 아침에 핫초코를 만들어주기도 한다. 핫초코에 찍어 먹도록 전날 먹던 바게트를 전자레인지에 살짝 데워주고 사과 한 조각을 곁들인다. 그야말로 프랑스식 아침 식사다. 프랑스 양육에서도 가장 인상적이고 숙달되기 힘든 영역은 바로 권위다. 많은 프랑스 부모들이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차분한 권위를 보여준다. 아이들은 부모 말을 정말 잘 듣는다. 쉴 틈 없이 내달리지도 않고 말대꾸를 하지도 않고 질질 끌어대는 협상을 시도하지도 않는다. 부모가 즐거워야 아이도 좋다고 했다. 더는 안 돼. 이제 너에게 관심을 주지 않을 거야. 너는 잘 시간이고 지금부턴 내 친구들과 보낼 어른의 시간이야. 너한텐 너의 시간이 있고 우리에겐 우리 시간이 있어. 그러니까 어서 가서 자. 부모 다음이 아이들이에요. 프랑스에서는 아이들과 권력을 나눠 가지는 부모는 없어요. 살다 보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늘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지는 않지요. 그걸 아이가 깨닫게 해야 해요. 부모가 자신감이 있어야 아이가 안심한다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길을 안내하는 사람, 즉 리더가 있는 편이 더 좋아요. 아이는 엄마나 아빠가 통제해준다는 느낌이 들어야 해요. 우선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많은 시간을 들여 아이와 함께 어떤 일은 허용되고 또 어떤 일은 안 되는지 대화한다. 늘 아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대화를 나눈다. 실제로 권위 있는 어른들일수록 아이에게 마치 종부리듯 말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 평등한 관계인 것처럼 말했다. 어떤 일을 금지할 때는 항상 그 이유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프랑스 부모들에게 자녀에게 가장 바라는 바가 뭐냐고 물어보면 스스로를 편안하게 생각하기나 세상에서 자신의 길을 찾아내기 같은 것을 꼽는다. 프랑스 부모들은 오히려 아이가 지나치게 유순할까 걱정한다. 아이다운 성격을 제대로 발현하길 원한다. 그러나 그 바탕으로 경계를 존중하고 자제력을 갖추는 게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개성과 카드르가 공존해야 한다는 말이다. 아이들과 같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듯 아이가 무슨 행동을 하려는지 알아맞힐 수 있는 상태다. 이 경지에 이르려면 우선 아이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대화를 나누며 어느 정도의 자유와 신뢰를 주어야 한다. 부릅뜬 눈이 효과를 볼 수 있을 정도로 관계를 구축하려면 엄격함만이 아니라 자율과 선택을 주는 융통성도 반드시 필요하다. 아이에게 약간의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의 성격이 보이거든요.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만 제한을 정해주는 것은 부모입니다. 훈육보다 교육이라 말한다.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어떤 것은 용납이 되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은지 아이들에게 서서히 가르쳐주는 쪽이다. 프랑스 부모들이 말하는 엄격은 몇 가지 영역에서는 매우 엄하지만 그 밖의 것에는 매우 너그럽다는 뜻이다. 즉, 굳건한 틀 안에서 많은 자유를 허락한다는 카드르의 모델이다. 아이들에게 쓸데없는 무익한 규칙을 강제하지 말고 가능한 자유롭게 놔둬야 한다. 아이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카드르만 유지해야 한다. 아이들은 카드르를 뛰어넘으려는 경험을 통해 오히려 카드르가 필수적이며 부모가 아이를 귀찮게 하려고 세운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다시 말해 몇 가지 중요한 일에만 엄격해야 부모가 더욱 합리적으로 보이고 그만큼 아이들도 부모의 말에 더 잘 따르게 된다는 뜻이다. 거의 모든 부모들이 입을 모아 절대 협상 불가라고 말하는 영역은 주로 타인 존중과 관련돼 있다. 부모나 다른 어른들에게 공손한 태도로 말해야 한다. 물리적인 공격성 역시 절대 금지 영역이다. 그가 좋아하는 역설은 부모가 권위를 가지려면 되를 더 많이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모 권위의 요점은 아이가 뭔가를 못하도록 막는 게 아니라 뭔가를 할 수 있게 권한을 주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한다. 현재 프랑스 교육은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묻도록 가르친다. 이때 부모가 거의 언제나 허락으로 반응해야 한다고 말한다. 아이 엄마는 아이를 보고 표정은 냉정하게, 목소리는 단호하되 중립적으로, 눈썹은 살짝 찌푸린 채 그거 내려놔 라고 말한다. 아이는 엄마를 보지만 움직이지는 않는다. 15초 후 엄마는 더욱 단호한 목소리로 당장 내려놓도록 해 라고 말한다. 다시 10초 후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 라고 말한다. 어린 소녀는 식탁 위에 칼을 내려놓는다. 엄마는 표정을 펴고 더욱 다정한 목소리로 아이에게 잘했어 라고 말해준다. 그러고 나서 칼은 위험하며 손을 벨 수도 있다고 설명해준다. 엄마와 아이 사이에 상호 존중이 일어났다. 아이는 순종했고 엄마는 넘치지 않게 고마워했으며 아이는 엄마의 권위를 인정했다.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말과 시간과 인내와 상호 인정이 있어야 한다. 엄마가 달려들어 아이 손에서 칼을 낚아챘다면 아이는 많은 것을 이해할 기회마저 빼앗겼을 것이다. 체벌보다는 안 돼 라는 말이 힘을 가져야 한다고 권고한다. 효과가 있으려면 이 안 돼도 아껴 써야 한다. 쓰려면 결정적일 때 분명하게, 기꺼이 주고 마지못해 반대하라. 그러나 거절은 취소할 수 없도록 결정적으로 하라. 어떠한 애원에도 움직이지 마라. 안대를 한번 내뱉었으면 아이가 대여섯 번 힘을 쏟더라도 철의 장벽처럼 버텨라. 결국에는 아이도 더 이상 뒤집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없어도 참을성 있게 한결같이 차분하게 체념하게 될 것이다. 아이가 안전한 상태에서 되도록 일찍부터 자율이 주어지는 것이다.
아이는 자신이 어떤 모습이든 그 모습 그대로 사랑받는다고 느낄 필요가 있다. 공간 안에서 자기 자신을 확신하고 매일매일 자신만의 탐험 속에서, 개인적인 경험 속에서, 또래와의 관계 속에서 보다 자유를 허락받을 필요가 있다. 프랑스 아이들은 과외 활동에서만 독립적인 게 아니다. 서로를 대하는 것도 자율적이다. 놀이터에서 싸움이 벌어졌을 때나 형제 간 다툼이 벌어졌을 때 프랑스 부모들은 아이들 스스로 상황을 해결할 거라고 기대하고 뒤늦게 개입한다. 프랑스 운동장은 교사가 옆에 서서 지켜보기만 할 뿐 완전히 자유롭게 놀게 놔두는 것으로 유명하다. 선생님의 역할은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다. 아이가 힘들어하면 부모에게 알린다. 반면 아이가 적응을 잘 해나가면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다. 지나친 칭찬은 아이의 동기를 왜곡한다. 아이들은 본질적인 즐거움을 보지 못하게 오로지 칭찬을 받기 위해 뭔가를 하기 시작한다. 칭찬은 이롭지만 칭찬을 너무 많이 하면 아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된다. 아이는 부모의 야심을 위한 도구가 아니며 부모가 완수해야 할 프로젝트도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아이들은 자신의 취향과 즐거움, 삶의 경험을 지닌 개별적이고 유능한 존재다. 심지어 자신만의 비밀도 갖고 있다. 아이들도 자립할 수 있고 주의 깊게 행동할 수 있다. 핵심은 부모가 아이와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이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바꾸는 것이다.